안녕하세요. 사는 지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었지만 저는 30대 중반에 아이 하나를 둔 엄마로 20대 젊은 시절 정말 뼈아픈 상처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뿐인 남편을 큰 병으로 잃어야만 했거든요. 평생 제 곁에 있어줄 것 같던 남편이 떠났던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후 저에게 닥친 시련들은 정말 말도 못했었죠. 먹고 살기 위해 들어간 회사에서 엄청난 갑질을 당해야만 했거든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몇 년 후 저에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갑질하던 회사를 제대로 혼내주며 잃어버렸던 가족까지 찾게 되었으니까요.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같은 친한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저는 그때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 이상형이 다정다감한 자상한 성격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고아로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도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실력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서 제가 원하는 다정한 성격의 사람이라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요. 사실 저도 늦둥이 외동으로 태어나 부모님이 일찍 떠나보낸 탓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저와 똑같이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에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동질감을 느끼며 어떤 사람인지 많이 궁금해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정말 다정다감한 데다 따뜻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때 안 그래도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왜 제가 먼저 하냐며 민망해 하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제 프로포즈에 많이 기뻐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은 주변에서도 아내 바보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고아로 자라난 남편은 지금 자신에게 생긴 가족인 제가 너무 소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천사 같고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하늘에서 너무나도 빨리 데려가 버렸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4년쯤 흘렀을까?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막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계속해 소화가 잘 안 되고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혈변까지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근처 동네 병원으로 가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남편의 증상을 듣더니 큰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학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4기라는 판정이었어요. 게다가 이미 폐와 간 등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된 상태라 항암을 해도 1년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건강 체질에 가끔 속이 안 좋아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는 지켜야 하는 소중한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고 남편과 저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하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그 후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든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었는지 암세포도 크게 줄어들고 있었고 저희에게 희망이 생기는 듯 했죠. 그러나 그도 잠시 남편의 상태는 다시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비쩍 마른 몸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나 우리 지훈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살고 싶어. 나 지금 죽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이랑 우리 지훈이를 두고
어떻게 떠나? 여보, 나 아직 죽는 게 두렵고 너무 무서워. 나도 그래. 나도 당신이 떠나는 게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워. 당신 없이 이 세상을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도 당신이 우리 지은이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야, 어떻게든 살아. 어떻게든 살아서 우리 지훈이 대학 가는 것도 보고 결혼해서 자식 낳는 것도 보면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 지훈 아빠, 나 두고 가지 마. 여보, 내가 열심히 노력해볼게. 어떻게든 버텨서 내가 당신이랑 우리 지훈이 곁에 있을 거야. 지훈 아빠. 그러나 결국 저는 남편을 편히 보내주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차도도 없었고 저의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항암 치료를 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했으니까요. 짧은 시간이라도 남은 시간 남편과 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서 행복하게 보내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지내는 병원도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날은 날씨도 좋고 하늘도 맑은 날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이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살며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이랑 지훈이만 남겨놓고 먼저 가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하늘에서 당신이랑 우리 지훈이 지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야 해. 내 몫까지 당신이랑 지훈이가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줘. 그리고 지훈이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내가 얼마나 지훈이를 사랑했는지 꼭 이야기해줘. 아빠는 영원히 지훈이 사랑한다고. 그래, 꼭 그렇게 이야기해줄게. 우리 지훈이 꼭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로 키울 테니까. 그러니까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남은 시간 행복하게 잘 지내자. 그래, 그러자. 다 나은 사람처럼 컨디션이 좋아 보이던 남편은 다음날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죠. 누구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저희 곁을 떠났어요. 그래도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저희 곁에 오래 머물러준 남편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아였던 남편의 가족을 끝내 찾아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린 시절 가족들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없었고 남편이 아프고 나서 남편과 아이를 돌보느라 그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니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할 거라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떠난 사실에 계속해 후회하며 아쉬워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앞으로 저와 3살짜리 어린 아들 두 가족이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아무리 의료시비 보험을 들었다고 하지만 남편이 아프며 진 빚들도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이미 남편의 병원비에 저희 생활비로 모아두었던 돈도 다 쓰고 이미 집까지 이사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어린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남편을 간병하다 보니 오랜 시간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병력 단절이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인지 저를 뽑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바를 하며 몇 개월 동안 일을 찾다 겨우 취업하게 된 곳이 직원이 15명 남짓되는 김치를 만드는 작은 김치 공장이었습니다. 다행히 같이 일하게 된 동료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 붙고 나니 한 가지 이상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알게 된 사실인데 같이 일하시는 동료들도 좋고 다른 곳보다 월급도 많이 주시는데 회사에서 일할 직원을 뽑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면접 볼 때는 몰랐었는데 사장이란 인간의 인격이 아주 개차반이었거든요. 직원들에게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며 괴롭히는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터무니없는 세탁소 심부름에 음료수 심부름, 게다가 회사를 오래 다닌 몇몇 직원들에게는 욕설까지 하며 휴일에 본인 집에 불러 청소까지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월급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도 전부 저의 오해였어요. 회사에 들어가고 근로계약서에 쓰여 있을 때는 설마 했었는데 추가 수당 없이 퇴근 후에도 잔업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사장 본인은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기를 밥 먹듯이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 입사해 다닌 지 5개월쯤 지났을까 사장이 기어이 저에게도 터무니없는 일을 시켜온 것이었습니다. 선민씨, 이따 점심시간에 밥 먹고 할 일 없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밥 다 먹고 나면 내 차 좀 깨끗하게 세차해놔. 네? 제가 사장님 차를요? 그래, 그럼 차 세차를 선민씨가 하지 사장인 내가 해? 직원이 사장이 타고 다니는 차 깨끗하게 닦아놓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이 회사의 얼굴이라고.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놔야 할 거야. 내 차 비싼 외제차니까 기스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세차 잘했나 내가 이따가 직접 확인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점심시간 안에 끝내서 선미씨 하는 일에 지장 없도록 하고 난 일 못하는 프로답지 않은 인간들은 딱 질색이니까 내가 번 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월급 주는 만큼 밥값은 제대로 하라고. 직원에게 본인의 사적인 일을 시키면서 프로페셔널까지 들먹이는 사장놈의 행동이 어이없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야말로 직원들에게 갑질이나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장답지 않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회사가 굴러가는 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사장이 못된 갑질에 화가 나긴 했지만 당장 회사를 관두면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참고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저에게 갑질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오래 다닌 직원이 아니라서인지 딱히 심하게 괴롭히는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다니고 2년 정도 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심하게 구토까지 하며 아프다는 것이었죠. 어차피 회사 퇴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거래처에서 김치를 주문한 물량도 적었던 날이라 저는 그날 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급하게 퇴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일찍 퇴근을 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있던 사장놈이 퇴근하려는 저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선민씨,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저희 아이가 아프다고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반차 쓰고 가보려고요. 뭐? 우리 직원들 중에 월차나 반차 쓰는 직원들이 있었어? 그리고 아무리 아이가 아파도 그렇지 반차 쓸 거면 미리미리 사전에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아픈 걸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감히 하늘 같은 사장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토나 달고 그래서 지금 선미씨가 잘했다는 거야? 그리고 원래 아이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야. 애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큰 대수라고 퇴근 시간 전에 가겠다는 거야? 반차든 뭐든 지금 나가면 선미씨 오늘 일당 월급에서 깔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 난 프로답지 않은 것들은 딱 질색이라고. 내가 오늘 일당 빼는 게 정 싫으면 선미씨 남편한테 연락해서 남편 보고 어린이집 가서 아이 데리고 오라고 하던지 어디 마음대로 가기만 해봐. 난 분명히 월급에서 오늘 일당 깐다고 말했다. 어때? 그래도 갈 수 있겠어? 사장의 말에 저는 기가 차고 말았죠. 추가로 자주 일을 시키며 야근 수당까지 안 주는 인간이 아이가 아파 반차까지 쓰고 먼저 퇴근하겠다는 저의 말에 일당까지 들먹이며 못 가게 붙잡는 모습이 아주 치졸해 보였거든요. 그것도 퇴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장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일당은 제 월급에서 제외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할 일을 안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만 전 무엇보다 제 아이가 더 중요해서요.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야?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너 사장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네 아프다고 지금 가보겠다고? 네. 어차피 오늘 제가 한 일 일당에서 제외한다고 하셨으니 굳이 제 시간 뺏기면서 더 여기 있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도 좋은 저녁 보내세요. 야! 어디가? 야! 전 그날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달려가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갑질을 하며 저희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곳에서는 더는 참고 다니기 힘들다고요. 조금 월급이 적더라도 내 아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회사를 알아보자는 마음이었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서 태어난 저희 아이를 지키는 것이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했으니까요. 물론 아직 한참 남아있는 빚이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겠지만 지금보다 어떻게든 더 아껴 살며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알아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들을 정리하며 해결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어딜 가서 일하던 지금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며 고생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란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 다니며 2년 정도 경력도 쌓였고 저는 그렇게 다른 회사로 옮길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회사에 출근한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회사를 관둬야겠다고 결심한 다음 날부터 사장이 갑자기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이었어요. 유독 저에게 신경을 쓰면서요. 일을 하고 잠깐 쉬는 오후 휴식 시간, 사장이 웬일로 커피 전문점과 빵집에서 비싼 음료와 빵을 사와 직원들에게 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커피와 빵을 건네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들 많이들 먹으라고. 전부 내가 쏘는 거니까. 특히 선미씨 혼자 아이 키우려면 힘들 텐데 맛있게 먹고 힘내. 어제 선미씨하고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선미씨 남편 죽고 혼자라며? 아이, 난 그것도 모르고 어제 괜히 잔소리했잖아.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신경 써줬을 텐데. 나야 아직 미혼이라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과부 마음 호라비가 다 한다고. 선미씨가 아이 키우면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인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그러니까 선미씨 내가 좀 빵이랑 커피 먹고 힘내. 가끔 내 생각도 해주면서. 그리고 그날부터였어요. 다른 의미로 사장놈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 말이에요. 사장은 40대 초반의 나이에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잃고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회사에서도 퇴근 후에도 계속해 저에게 문자로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본인의 일상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면서요. 한마디로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지 멋대로 저에게 치근덕거렸던 것이에요. 선미씨, 오늘 날씨가 참 좋지? 그런데 선미씨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난 지금까지 여자랑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네. 선미씨가 나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나? 선미씨, 오늘 내가 출근하면서 찍은 사진 보내준 건데 어때? 운전하면서 내 팔뚝에 잡힌 근육들 너무 남자답고 멋있지 않아? 나 요즘 혼자라 너무 외로운데 선미씨도 외로우면 나한테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불러만 주면 내가 바로 달려갈 테니까. 우리 외로운 사람들끼리 잘해보자고. 선미씨 주말은 뭐해? 괜찮으면 나랑 데이트할까? 아이도 같이 데려와도 돼. 나처럼 자상한 남자 어때?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튕기고 나한테 넘어오는 게 어때? 선미씨도 좋으니까 내가 문자 보내는 거 받아주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어디서 나 같은 남자 만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선미씨 회사 사장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답장도 안 하는데도 계속해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사장놈의 더러운 행동에 저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원래는 회사를 알아봐 붙고 나면 관두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참에 말하고 관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장님한테 문자로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이러는 거 불편하니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인연 맺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자꾸 이렇게 못살게 괴롭히시면 전 사장님 전화랑 문자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지금 차단이라고 했냐? 이게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감히 사장 전화를 차단하겠다고? 너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알아? 앞으로 너 회사 생활 좀 힘들어질 거다. 내가 반드시 꼭 그렇게 만들어줄 거니까. 아, 그러세요? 어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보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사장은 제 답장이 화가 났는지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전 사장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직서를 준비해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을 보자마자 사직서를 던지고 나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회사에 출근하자 사장은 저한테 언제 그랬냐 싶게 평소처럼 행동하며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척 안 하던 짓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아침 회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일을 일찍 끝내고 비싼 곳에 가서 좋은 저녁을 사주겠다면서 직원들과 평소 잘 하지도 않던 회식을 한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 회식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까지 챙겨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장이 일찍 일을 끝내며 회식을 하자는 말보다 특별 보너스를 주겠다는 말에 동료들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제가 사장에게 갑자기 바로 관두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장놈의 치졸한 성격에 제 행동에 괜스레 기분이 상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겠다는 말 자체를 아예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장이 말을 마치고 저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설마 선미 씨, 오늘 직원들 전체 회식인데 아이 때문에 일찍 간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회식도 일의 연장이라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선미 씨가 뭐 오늘 회식이고 보너스 취소니까 그렇게 알고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 조금 늦게 아이를 데리러 가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일찍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사장놈이 사주겠다는 비싼 곳은 바로 삼겹살집이었습니다. 그것도 가격 저렴한 냉동 삼겹살 말이에요. 사장놈은 삼겹살을 시키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다른 직원들한테 보란듯이 보너스를 나눠주면서 저는 쏙 빼놓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제가 사장놈의 마음을 거절한 일로 저에게 복수하려는 심보인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주면서 저를 빼놓고 주지 않는 일에 제가 묻지 않고 가만히 있자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것도 일부러 제 옆에 찰싹부터 앉아서요. 선미씨, 내가 왜 선미씨 보너스는 빼놨는지 알아? 내가 볼 때 선미씨는 회사 일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거든. 사장이 보내는 문자도 기분 나쁘다고 싶고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어디 직원이 그래서 되겠어? 그래서 내가 선미씨 정신 좀 차리라고 일부러 안 줬어. 보너스 받고 싶으면 앞으로 나한테 잘하라고. 알겠어? 그렇게 말을 마친 사장놈이 기어이 선을 넘었습니다.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갑자기 자신 앞에 맥주잔을 들더니 제 앞에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선미씨가 내 전에 술 좀 따라봐. 왜? 술도 예쁜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는 거잖아. 비록 선미씨가 애엄마이긴 하지만 우리 공장에선 아이도 제일 어리고 예쁘니까 나도 한번 기분 좀 내보자. 그러자 사장님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주변에서 말리기 시작했죠.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맞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직원한테 그런 일 시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방긋 웃으며 말했죠. 사장님의 더러운 행동에 어차피 회사도 관두기로 결심했고 동료들도 보너스까지 받은 상황이니 하고 싶었던 말을 하며 제대로 하며 일을 저질러 버리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사장님이 따라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따라드려야죠. 그런데
제 말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사장님이 얼굴까지 붉히며 좋아하더라고요. 진짜야? 우리 선미 씨가 정말로 나 술 따라주는 거야? 시작에 이렇게 나올 것이지. 그러면 내가 선미 씨 줄 보너스도 준비해뒀을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하라고. 그럼요. 앞으로는 사장님한테 잘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저는 사장놈의 술잔이 넘치도록 맥주를 콸콸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곤 맥주를 사장놈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진짜 나한테 해고당하고 싶어? 그러는 너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 너는 회사 사람들이 네 노예처럼 보이냐? 매일 직원들한테 갑질이나 하면서 괴롭히기나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살아. 이 거지 같은 자식아. 안 그래도 니놈 때문에 이 그지 같은 회사 관두려고 했는데 아주 잘 됐네. 이 되먹지 못한 추잡스러운 놈아. 어디 당장 나 해고해봐. 성격이 그렇게 개차반이니 니놈이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혼자인 거야.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저는 쌈장 접시를 들어 사장 얼굴에 범벅을 만들어버렸어요. 너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너 콩만 먹게 만들 거라고. 알겠어?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나도 니놈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전부 성희롱으로 노동청이랑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내가 그동안 나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랑 계속 전화해서 괴롭힌 것까지 전부 증거로 모아놨어. 그리고 여기 식당 위에 저기 CCTV 보이냐? 저기로 너가 나한테 어떻게 성희롱했는지 다 찍혔을 거다. 너야말로 콩밥 먹게 될 거라고. 너처럼 찌질한 놈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사장놈 얼굴에 준비해놨던 사표를 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사표니까 이거나 처먹고 어디 배 터지게 잘 살아봐라. 이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같은 자식아. 그날 그렇게 저는 사표를 사장놈의 얼굴에 던지고 회사를 관두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나니 겁이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혹시 저를 아무 곳에서도 뽑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다행스럽게도 제가 사는 지역의 유명한 김치 공장에서 생산지 직원을 뽑는다고 인터넷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작은 김치 공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회사로 사장님이 여자분이라 그런지 여성 친화적인 기업으로 복지가 좋기로도 유명한 곳이었죠. 그때가 코로나가 막 유행할 시기였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 집에서 식사 시간이 늘며 김치의 매출이 늘어 추가로 사람을 뽑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 경력을 살려 여자 사장님이 계신 김치 공장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면접 당일 전 큰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린이집이 임시 휴업을 하면서 저희 아이를 봐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모두 일을 나가는 직장인들이니 딱히 아이를 맡아줄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전 결국 어쩔 수 없이 5살 아이의 손을 잡고 부랴부랴 면접을 보러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꼭 다니고 싶던 회사라 쉽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면접을 보기 위해 아이를 데려온 저를 보며 모두 쳐다보며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사람들이 하나씩 면접을 보며 저 또한 면접을 보러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이 3분이 앉아 있었는데 회사 면접장에서 아이를 데려온 저를 보며 면접관분들이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관분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했죠.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 임시 휴업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지원하며 인터넷으로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해봤는데 회사 사장님으로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사람들을 다 애 키워봤던 엄마들이니 괜찮아요. 그렇게 면접은 시작되었고 저희 아이도 눈치가 있어서인지 조용히 제 다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면접을 보는 동안 심심했는지 저희 아들이 손에 든 장난감으로 장난을 치다가 자기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잡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목걸이로 장난치는 모습을 보던 사장님이 놀라 가만히 지켜보더니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것이었어요. 저 미안한데 아이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누구 건가요? 괜찮으면 저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면접 중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금목걸이는 저희 남편이 남긴 유품이에요. 저희 남편이 사실 고아여서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해주셨던 건지 남편이 보육원에 오기 전부터 차고 있던 목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아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목에 걸어줬어요. 남편이 저희 아이 3살 때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제 말에 사장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 모자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품이라는 아이가 차고 있는 목걸이를 자세히 확인한 순간 갑자기 저희 아이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가, 나다. 내가 네 아이입니다. 이제야 널 이렇게 찾는구나. 우리 영진이 아들을 여기서 찾았어. 네? 사장님이 저희 아이 할머니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목걸이 내가 직접 디자인까지 해서 금은방에 맞춰서 우리 아들한테 해준 거라고. 그래서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며느리야, 이렇게 너를 보는구나. 그러면 지금 저희 남편 어머니가 사장님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애가 떠났어요. 저랑 지훈이만 두고 떠나버렸다고요.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니 이걸 어쩌면 좋네.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급하게 나머지 면접을 보시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후 어머니와 대화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버린 게 아니고 뜻하지 않은 이유로 잃어버리게 된 것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3살이 되었을 무렵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키우기를 원했지만 시아버지가 남편의 양육권을 시어머니에게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댁에 맡겨져 키워지게 되었는데 어린 남편이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집 밖으로 나갔다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시아버지가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몇 년을 미친 사람처럼 남편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계속해 찾고 반찬 가게를 하며 김치를 팔게 되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의 김치 공장까지 세워 크게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고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남편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 당신 유전자까지 등록해 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간병을 하며 또 아이를 돌보며 먹고 사느라 정부에서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며느라가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지만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가 너랑 우리 손주 전부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 영진이한테 해주지 못한 거 아가 너랑 우리 손주한테 원 없이 해주면 살 거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실 저랑 지훈이 남편한테 남편 목까지 행복하게 열심히 살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 그런데 지훈이랑 둘이 살면서 뭐 힘든 일은 없었어? 우리 영진이 떠나고 둘이 별탈 없이 잘 살았던 거야? 시어머니의 물음에 머뭇거렸던 것도 잠시. 전 살아생전 남편과 어떻게 지내는지
어머니께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며 남편이 떠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 저를 괴롭히던 사장님의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이야기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다니던 전 직장인 김치 공장을 시어머니께서 인수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김치 사업이 잘 돼 공장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던 중 어머니 회사 근처에 망해가는 김치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게 바로 제가 다니던 전 직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 직장 사장과 공장을 인수할 이야기가 오가던 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사장놈이 저에게 어떻게 갑질을 했는지 이야기를 듣던 중 분노하고 말았죠. 괘씸한 놈, 내가 공장을 사주겠다는 이야기에 굽신거리며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더니 뒤에서는 사람들 못살게 굴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었어. 그것도 감히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며느리 괴롭힌 놈 회사 사줘서 잘 사는 꼴 내가 절대 못 보지. 아주 폐가 망신해서 개망신 당하는 꼴 내가 포기할 거야. 아가,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시어미만 믿고 있거라. 내가 전부 해결해 줄 테니까.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 전 직장 사장놈을 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사장놈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진 빚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김치 회사들은 매출이 늘어갔지만 사장놈의 회사만 자꾸 매출이 떨어졌었나 봅니다. 제가 다닐 때도 일하는 것 비해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 회사에 다니며 느낀 거지만 갑질한 사장놈의 회사는 망할만 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동안 김치 판매가 잘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가격은 올리면서 점점 안 좋은 재료들을 쓰는 것도 모자라 김치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줄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도 이렇게 맛없는 비싼 김치를 누가 사 먹나 싶었는데 결국 욕심만 부리다가 망하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 사장놈은 회사가 점점 장사도 안 되고 자신이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장을 팔아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와 이야기가 있고 난 뒤 며칠 후 저희 전 직장 사장놈을 혼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사장놈을 회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제가 있는 대표 이사실로 사장놈이 오도록 만들었죠. 사장놈은 대표 이사실로 들어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제가 있는 모습에 몹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어 시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생각한 건지 혹시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을 옮기며 사장놈의 회사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서민씨, 회사 간두더니 여기 회사로 온 거였어?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 근데 차 사장님 무슨 일로 저를 회사까지 불러보자고 하신 건가요? 뭐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고 아무래도 박 사장네 회사 인수하려고 했던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할 것 같아서 보자고 했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와서 취소라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아보니 내 놈이 네 회사에서 내 새끼 못살게 구고 괴롭힌 천하의 나쁜 놈이었더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니놈 회사 사주면서 니놈 배만 불려줄 뻔했어. 제가 언제 최 사장님 새끼를 못살게 굴고 괴롭혔다는 건가요? 최 사장님 자제분이 저희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기라도 했단 말씀입니까? 그래 이놈아. 직접 보면서도 몰라? 여기 내 옆에 앉아있는 김선미가 바로 내 며느리다. 우리 아들 안사람이라고. 그런데 니놈이 우리 손주 아플 때 우리 며느리 반차 쓰고 간다고 하니 월급에서 일당까지 뺐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우리 며느리가 싫다고 하는데도 그 역겨운 면상으로 들이대면서 괴롭히고 갑질이란 갑질은 다 했고 우리 며느리한테 직접 들었어. 그러면 저 며느리가 아니 선미 씨가 최 사장님 며느리였단 말입니까? 아이고, 저 모르고 그랬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관심 있어서 그랬던 것이란 말이에요. 최 사장님이 저희 회사 안 사주면 저 빚쟁이들한테 쫓겨 감옥 가게 생겼다고요. 제가 사실 코인에 제가 사는 집까지 담보잡혀 투자했다가 전부 사기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 사장님 죽은 사람 살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미쳤다고 내 새끼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성희롱한 성희롱범을 도와주겠냐? 그동안 니놈이 우리 며느리한테 잘못했던 일들 모두 법적으로 꼭 물어서 처벌받게 만들 테니까 각오나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다. 니놈도 어디 내가 아는 갑질 제대로 당해봐. 그러자 사장놈은 이번에는 저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선미씨, 아니 사모님, 제가 사모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동안 주제도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제가 전부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최 사장님 마음 좀 되돌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사장님을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쳤냐? 내가 너 같은 놈을 도와주게? 앞으로 네가 했던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벌 받으면서 제대로 느끼며 살아봐. 저에게 갑질하며 괴롭히던 사장놈은 결국 경비분들에게 끌려가며 시어머니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장놈은 어머니가 김치 공장을 사주지 않아 본인의 김치 공장과 함께 쫄딱 망하고 말았고, 사장놈은 저에게 성희롱을 한 것과 더불어 사장놈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에게까지 그동안의 괴롭힘에 대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빚쟁이들에게 빌린 돈까지 갚지 못해 끝내는 교도소 신세까지 지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사장놈의 회사가 망하고 그곳에 다니던 직원들이 걱정되었는지 전부 어머니 회사로 채용시켜 주셨어요. 새로 신입사원을 뽑느니 숙련된 경력직 직원들을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낫다면서요. 그리고 그 이후 사람 일은 혹시 모르는 일이라 저희 아들과 시어머니의 유전자 검사를 마친 후 저와 저희 아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지은 저희 빚까지 전부 갚아주셨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남편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간 날 많이 우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따라 많이 울었고요. 그날 어머니와 함께 남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남편 몫까지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기로요. 그리고 남편과 한 또 하나의 약속대로 저희 아들에게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만나고 3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남편의 납골당에서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저희 세 식구는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고, 저도 일한 경력을 살려 시어머니를 따라 김치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예기치 못한 뜻밖의 불행도 찾아오지만 또 생각지도 못한 행복한 만남의 순간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제가 받게 된 모든 행복들 전부 남편이 저와 저희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보내준 선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보려 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다음 생에에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꼭 제 남편으로 태어나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5도 2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주일 중에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산다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농촌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살고 젊은이들은 도시에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에 살다 귀농하는 분들도 많고 아이들 정서에 좋다며 주말마다 일부러 시골을 찾는 부부도 참 많아졌는데요. 사실 시골에 계신 분들 중 의외로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요. 시골 출신이라며 저와 엄마를 무시했지만 지금은 저희 엄마와 둘도 없는 사이가 된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계실 텐데요. 저는 유년기 시절 시골에서 보내서 그런지 제 아무리 도시가 편하다 해도 여전히 시골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시골에선 아침이 되면 누렁이 짖는 소리, 닭 울음소리, 아버지가 쌀이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소리가 항상 들렸는데요. 아침밥을 먹고 학교로 나서면 등굣길에는 들꽃들과 오래된 나무, 맑은 공기가 가득했는데요. 어린 제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전교생이 저를 포함해 10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함께 올라온 친구들이라 누구 집에 식구가 몇 명인지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속속 다 알고 있었죠.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수입이 다른 집에 비해 많은 편이었습니다. 특수작물은 필요한 가공시설이 많아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다행히 재배하는 것마다 성공을 거두었죠. 요즘 사람들이 설탕 대신 먹는다는 스테비아는 당 함량이 설탕보다 훨씬 낮은데요. 이 스테비아도 특수작물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물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키워내는 일이 부모님이 일가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골이라 야채나 쌀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되고 집값 걱정도 없으니 돈을 모으기가 더욱 수월했죠. 그래서인지 학교와 동네에서 전 알부잣집 딸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 부모님이 부자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어요.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이었죠. 친구들도 제가 입은 것만 보면 절대 집을 잘 산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가은아, 이번에 나이키 신상 나온 거 봤어? 진짜 예쁘더라. 나이키? 얼마 전에 세미가 신고 온 운동화 말하는 거구나. 그게 신상이 나왔어? 에? 야, 너는 부잣집 애가 무슨 나이키를 모르냐? 혹시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부모님이 부자면 뭐라니? 내 용돈이 너랑 똑같은데. 근데 나 진짜 몰랐어. 우리 부모님 맨날 시장에서 싸구려 운동화 사서 신잖아. 나랑 동생도 브랜드는 운동화는 올해 사촌 오빠가 사줘서 처음으로 신은 거야. 와, 부잣집이라 메이커는 기본으로 사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아빠한테 사달라고 졸라보지 그랬어. 당연히 그랬지. 근데 너도 알잖아. 우리 아빠 엄청 짠 거. 아빠가 사람이 살다 보면 꼭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 주변에 민폐 끼치지 않으려면 지금 많이 모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운동화는 정 갖고 싶으면 내 용돈 모아서 사래. 그렇구나. 에이, 그래도 부럽다 야. 나중에 너 백수 되면 아빠 건물 하나 받아서 가게라도 차릴 수 있잖아. 평범한 애들한테는 꿈 같은 얘기지 뭐. 우리 아빠 성격 모르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한다고 나한테 대학 들어가면 알바 꼭 하라고 어찌나 잔소리를 하는지. 아휴.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형편이기는 했지만 아빠의 근검절약 정신 때문에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야 우리 집이 그래도 좀 사는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로 학교를 가다 보니 기숙사 배정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방을 구해야 했었는데요. 당시 아빠가 학교에서 근처에 있는 신축 원룸에 제일 큰 방을 구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전 나중에 알았는데 같은 원룸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제가 밤늦게 들어오면 꼭 학교 앞으로 마중을 가달라고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선물까지 바리바리 드리면서요. 사장님, 저희 딸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애 하나 덜렁 올려보내는데 어찌나 걱정이 많은지. 요즘 하도 사고가 많아서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놓일 것 같아서요. 아이고 김 사장, 월세 1년치나 주시고 이렇게 선물까지 주시는데 당연히 나도 보답을 해야지. 가은이가 연락 주면 제가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리러 갈 테니까 염려 놓으세요. 당시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셨지만 수중에 돈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당시 개발될 거라 소문이 돌던 경기도 땅들을 사들였었는데요. 논밭밖에 없었던 시골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고 덩달아 부모님 재산가치도 껑충 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땅을 팔아서 경매로 시내에 있는 상가를 샀고 3년이 지나니 상가에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꼬박꼬박 들어오는 상가 월세가 하나둘 늘어나더니 두 분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정신이 흐트러진다며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죠. 가은이 아빠 이제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아? 돈이 그리 많은데 뭘 그리 새벽까지 일어나서 일하고 그래? 좀 여유 있게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지.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어. 돈 모으는 건 오래 걸리지만 쓰는 건 한순간인 거 몰라? 잘 모아서 나중에 가인이 시집 보내고 나 꼬부랑 노인네 됐을 때 그때 써야지. 이렇게 주변 이웃들이 이제 돈 좀 쓰며 살라고 얘기를 해도
저희 아빠는 항상 제가 결혼한 후에 쓰겠다며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이런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인지 저 역시 성인이 되어서도 명품을 비롯해 사치품에 대해 큰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입고 쓰는 것 대신 관심이 가는 쪽이 딱 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먹거리였습니다. 지금이야 유기농 식자재를 파는 가게들이 제법 생겼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유기농 식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시골에서 부모님과 이웃분들이 농사지은 것들을 먹고 자랐기에 서울에 올라와서도 다들 건강하게 먹겠지 생각했는데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에 인스턴트 식품이 많고 음식도 대부분 자극적인 감미료가 잔뜩 들어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대학생활 동안 소화불량에 걸려 고생을 한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막연히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차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대학 전공을 살려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기를 바라셨죠.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 모두 학력이 짧아 제가 대학에 들어간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장사처럼 힘든 일도 없다며 크게 반대하셨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졸업 후 이력서를 수십 장이나 냈지만 최종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거든요. 게다가 숨막히는 조직 생활을 잘 해낼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가게를 꼭 차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가게를 꾸릴 것인지 계획서도 만들어 부모님께 보여드릴 정도였으니까요. 가은아, 여기 앉아봐. 왜 그래 엄마? 너 그렇게 가게 차리고 싶니? 엄마랑 아빠는 네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힘든 일을 꼭 하고 싶은 거야? 엄마, 내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제일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 바로 먹는 거야. 나처럼 어린애들이 맨날 라면에 캡사이신이 잔뜩 들어간 걸 먹으니까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보내준 고구마며 감자며 다 삶아서 친구들 먹으라고 주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 줄 알아? 그때부터 생각한 거야. 유기농 식품만 파는 가게 차려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어. 지금은 유기농이 다들 생소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성장 가능성 높은 사업이야.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진짜 후회 안 할 수 있어? 당연하지. 이제 나도 어른인데 후회 안 해, 엄마. 알았어. 그럼 엄마가 아빠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한번 시작해봐. 가게 자리는 엄마랑 같이 보러 다니자. 정말이야? 고마워, 엄마. 나 진짜 잘해볼게.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전 임대료 걱정 없이 좋은 자리를 골라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동네 사람들에게 유기농으로 기른 채소나 과일을 제가 직접 받아 서울에서 판다고 얘기를 했고 생산자 직거래를 해서 기존 마트보다 저렴하면서도 유기농법을 사용한 농산물들을 판매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리 손님이 많진 않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1년이 되자 제법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 규모도 한층 다 쓰게 될 정도로 커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매장 청소와 재고 정리, 거래처 통화, 계산까지 모두 제가 해도 무리가 없었지만 규모가 커지니 아무래도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르바이트생을 2명 정도 고용했고 그중 1명과 눈이 맞게 되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저희 가게 알바로 들어왔는데 미대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이 사고를 좀 쳐서 집에 빚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자기도 도와야 할 것 같다며 학교 복학은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무리 남의 이야기지만 어렵사리 들어간 학교를 돈 때문에 관둔다고 하니까 마음이 덩달아 좋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너 학교 진짜 그만둘 거야? 어쩔 수 없죠 누나. 사정이 그러니까. 뭐 전 괜찮아요. 나중에 집안 자리 좀 잡히면 그때 다시 시작해야죠 뭐.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공부가 잣대가 있는 건데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학비 대줄 테니까 복학하는 건 어때? 에? 누나가요? 아니 왜요? 등록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괜찮아요. 게다가 저 미대라 몇백은 우습게 깨져요. 졸업까지 2년이나 남기도 했고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나도 얘기하는 거지. 대학 등록금도 내가 모를까봐 대신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내 돈 갚으면 돼.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복학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요? 누나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이게 진짜 속고만 살았냐? 이제 빨리 가서 일해. 오늘까지 재고 정리 다 해야 집에 갈 수 있다 너. 알바생이었던 준영이는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제가 남동생은 없지만 왠지 동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등록금까지 대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 같은 느낌일 뿐 전혀 이성적인 마음은 안 들었거든요. 그 친구는 복학 후 한 학기가 지나자 열심히 공부해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요. 이후 전 소식이 슬슬 끊기겠구나 했는데 웬일인지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제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학교 방학이 되면 가게에도 자주 놀러 오고요. 그 친구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다 보니 저도 제 속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고 밤 늦게까지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이 쌓이니 누가 사귀자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저희는 다정한 연인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연하 남친이었던 준영이는 대학을 졸업 후 미대 입시 강사로 학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경력이 쌓여서 나중에 직접 학원을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죠. 준영아, 나 임신했어. 산부인과에 가서 내가 확인하고 왔어. 정말? 나 이제 아빠 되는 거네? 너무 고마워. 예정보다 결혼식 일찍 해야겠네 우리. 결혼식? 너 나랑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거였어? 당연하지. 결혼도 안 할 건데 누가 이렇게 오래 사겨? 우리 이번 주말에 누나네 시골에 내려가자. 인사도 드리고 아기 생긴 얘기도 해야지. 우리 집에는 그 다음 주에 가고. 그래, 내려가는 거야 좋은데 아빠가 충격받으시면 어쩌지? 나 남자친구 있는 것도 모르시는데 애까지 생겼다고 하면 진짜 너 죽일지도 몰라. 우리 아빠 화나면 장난 아니야 진짜. 에이 설마. 무릎 꿇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역정을 내시려고? 그냥 나만 믿고 가. 농담 섞인 남자친구의 말이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먼저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어떠셨냐고요? 당연히 엄마는 속상해서 우시고 아빠는 갑자기 등장한 남자친구와 아기 소식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결국 저희는 양가 상견례를 한 달 만에 끝내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던 화려한 식장은 아니지만 아담한 시골 성당에서 양가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잘 치렀습니다. 신혼집은 감사하게도 제 부모님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었기에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을 찾다 보니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모님 도움이 죄송했던 저희는 그냥 원룸에서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내 형편이 닿는 데까지 돕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보니 부동산 중에 하나를 처분해서 저희 신혼집을 사주신 거죠. 물론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도 보태긴 했지만 워낙 집값이 비싸니 둘이 모은 건 집값의 10분의 1도 되지 않더라고요. 다만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절대 시부모님께는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시게 되면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고 굳이 저희 친정이 돈이 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둘이 수십 년간 모아도 살까 말까한 집을 저희 부모님이 떡하니 사주셨으니 남편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이후 뱃속의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이를 본 양가 부모님은 정말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도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며느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억지를 쓰는 분은 아니셨지만 가끔 기분이 나쁠 때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시골 출신이라며 은근히 무시를 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지하기는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예, 가은아, 이제 슬슬 추워지는데 애기 옷 두툼한 거 필요하지? 이번 주에 같이 백화점 가서 고를까?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애가 금방금방 커서 새 옷 사기가 좀 아까워서요.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필요한 것들 사는 게 어떨까요? 분유나 기저귀 같은 거요. 그래? 뭐 가은이 네가 편할 대로 해라. 근데 요즘 애기 옷 너무 예쁘게 나오던데 이쁜 것도 좀 입히고 그래야 애 키우는 맛이 나지. 저번에 사진 찍고 보니까 애가 후줄근하니 무슨 시골 촌뜨기 같더라. 저번에 찍은 건 가은이 친구 엄마가 준 옷 입어서 그럴 거예요.
그 집 애가 저희 애보다 한 살이 더 많아서 작아진 옷을 세미가 받아서 입거든요. 아휴, 너는 누가 시골 출신 아니랄까봐 애 옷을 그런 걸 받아서 입히냐? 요즘은 애들 옷 하나도 안 촌스럽게 세련되게 나오더만. 네가 입힌 건 색이 알록달록해서 머리가 아프더라. 아, 그러셨어요. 제가 패션 센스가 없나 보네요. 다음에 어머니가 그럼 세미 옷 코디 좀 해주세요. 그래야겠다. 알뜰하게 사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애한테 쓸 때는 써야지. 너무 촌스럽게 입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돈 없나 보다 하고 무시해. 요즘 젊은 엄마들은 더 그런 거 따지더라고. 어쨌든 이번 주에 얼굴 좀 보자. 잘 지내고 있어라. 이렇게 애기 옷 입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이는 거, 훈육하는 것도 하나하나 시골 출신이라 저렇게 시킨다는 말씀을 입에 다시더라고요. 애가 어렸을 때 군것질을 너무 일찍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고구마, 감자, 홍시 같은 것들을 줬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세미에게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걸 주고 싶어 하시고요. 제가 세미가 너무 단 거 먹으면 밥 안 먹는다고 하면 알겠다고 하시면서 그놈의 시골 출신이란 말은 꼭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역시 어르신들은 절대 안 바뀌나 보다 싶으면서도 좀 짜증도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하게 되었죠. 엄마 가은이한테 시골 출신이란 말 좀 안 하면 안 돼? 어? 내가 언제 그랬냐? 가은이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너한테 그랬나 보네? 엄마도 생각해봐. 가은이가 나 일하는 동안 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엄마가 툭하면 시골 출신이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하면 기분 나쁘지. 뭐 옷 입히는 것도 그냥 애 엄마 취향인 거지 꼭 시골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 뭐 준영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그럼 가은이 걔는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난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속상해하는지 몰랐지 뭐냐. 엄마 딸이면 진작에 말했겠지. 근데 가은이는 딸이 아니라 며느리잖아. 좋은 소리만 몰라도 싫은 소리는 시어머니한테 하기가 어렵지. 계속 듣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서 내가 대신 말하는 거야. 엄마 앞으로 가은이한테 시골 출신이란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알았다. 엄마도 앞으로 조심할게. 근데 애기 옷은 진짜 촌스러웠어. 너도 그렇게 내가 안 입혔는데 젊은 애가 왜 그리 센스가 없다니? 아 엄마 이제 그만하라니까. 아이고 그래 알았어. 항상 시어머니가 편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남편의 중재로 그럭저럭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저희 친정아빠가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도 원체 건강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 없이 지내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었죠. 바로 어제까지도 통화를 했는데 돌아가셨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빠를 보내드리러 화장터에 가는데 그때야 아빠가 돌아가신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빠와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더 얘기도 못하고 허망하게 가셨다니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겨내기가 힘들었겠지만 남편도 있고 아기도 있다 보니 마음이 그래도 빨리 추스러지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나니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가 혼자 농사 짓기에는 힘에 부칠 것 같아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오시겠다는 거였죠. 저도 가게를 하니 틈틈이 아기도 봐주실 겸 저희 동네로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가은아, 엄마 니네 동네로 이사 갈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정말? 나야 완전 좋지. 그럼 농사는 이제 안 짓는 거야? 네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쳐서 사람 쓸까도 생각해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싶더라고. 너희도 애도 있고 하니까 엄마가 근처에 살면서 애기도 봐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 나야 그럼 고맙지. 지금이야 잠깐 쉬고 있지만 나중에 가게 다시 나가면 애 맡겨이라는데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엄마가 훨씬 좋지 뭐. 그럼 일단 집부터 보러 다녀야겠네? 나랑 같이 다니자 엄마. 넌 애기 봐야지. 요즘 날 추운데 돌아다니면 애랑 감기 걸리기 딱 좋아. 엄마는 서울에 사는 친구 있으니까 그 친구랑 같이 보러 다니면 돼. 엄마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더 편하니까 그쪽으로 알아봐야지. 그치? 아파트는 생활은 편한데 좀 답답하더라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
우리 동네 타운하우스도 있으니까 엄마 한번 가서 구경해봐봐. 근데 좀 오래돼서 공사 싹 하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엄마가 서울 올라가면 전화할게. 엄마와 통화도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께서 아기 얼굴 보고 싶다시기에 오랜만에 시가에 갔습니다. 손주 사랑은 조부모님이라더니 역시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